자, 여러분 이제 공법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자, 한번 책을 한번 펴보시죠. 책을 펴시면은 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거부터 나옵니다. 2페이지부터 이제 총칙이 나오고 있죠. 근데 총칙 전에 총칙 들어갈 때 부동산 공법 이해에 대한 기본 개념이 나옵니다. 기본 개념이니까 그거 살짝 보시면 되는 건데 아까 우리 미리 궁금해하셨던 분 어디 가셨지? 앞으로 오신 거야? 합격했던 자리인데? 합격했던 자리? 자, 자, 이 부동산 공법은요, 공법입니다. 그 앞에 부동산이 들어가 있죠, 부동산. 그러면 공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규제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규제라는 규제법이다. 여러분 어제 배운 그 민법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국민과 국민 사이, 사인과 사인 사이의 수평적인 법률 관계를 다루는 것을 민법이라고 하고 사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한다. 그럼 계약 당사자인 두 사람은 누가 더 우위에 있는 관계가 아니야.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다 평등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합의에 따라 그 계약을 도출하는 것인데, 이렇게 수평적인 법률 관계를 다루는 것을 사법이라고 한다면, 공법은 공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적인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수직적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국가나 지자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공익을 해서 국민을 통제하는 법을, 각종 규제법을 공법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수많은 이제 공법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수많은 공법 중에서 부동산에 대한 공법이고,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와 거기에 정착물, 우리 뭐 건축물로 그냥 표현할까요? 토지와 건축물을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토지에 대한 규제법과 건축물에 대한 각종 규제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은 6가지 법률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이 많다는 겁니다. 자, 6가지 법률 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일 처음에 배우시고요. 그러니까 공법이라는 법률 타이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이 수많은 법들 중에서 이제 6가지 법률, 도시개발법을 그 다음에 배웁니다. 도시개발법과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배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4번째 나오는 법으로서 건축법,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과 그 다음에 농지법, 이렇게 이제 6가지 법률을 배우게 되거든요. 이건 이제 국회에서 제정하는 그 법률 자체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것도 앞으로 배우게 될 부동산 공법을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게 어디에 쓰이는 법이냐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요. 자, 이거는 국토의 계획, 그리고 국토의 이용,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 이름 만들 때도 괜히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식의 말을 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아직 배운 적이 없지만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 법 같습니까? 국토를 계획하는 것과 이용하는 것, 이 둘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파트에 보시면 이제 국토를 이용을 잘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용을 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3가지 계획이 순서대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계획에 따라 어떻게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지, 이 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이것이 공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본법이고 독자적으로 30%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 법률 하나에서. 40문제 기준이니까 뭐 12문제 아니겠어요? 30%라면.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도시개발법은 어디에 쓰이는 법일 것 같아요? 이거는? 자꾸 우리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제가 이해를 한다 그랬잖아요.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공부하는 기준 중에 하여튼 왜 그런지 항상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 당장 지금 내용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내용 몰라도 상관없어. 왜 그런지 하고 자꾸 이제 법적 상식에 맞춰가야 돼. 그게 요새 문제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어디에 쓰일 것 같아요?
신도시 개발. 깔끔한 대답이네. 말 그대로 도시 개발에 쓰이는 법이에요.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쓰이는 법 아닙니까? 그럼 새로 이제 신도시를 개발할 때 요새 대전이라면은 어디를 신도시 요새 개발하고 있는 데가? 도안? 도시 개발. 요거는 분석을 하면 이거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거든요. 그럼 결국 정비법이라는 거예요, 정비법. 그런데 무엇을 정비할 것이냐가 앞에 있잖아요. 어떤 환경을 정비할 것이냐? 도시 및 주거 환경이니까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데 쓰이는 법이 정비법이죠. 이게 신도시 개발에 쓰이는 법이라면은 정비라는 것 자체가, 정비라는 말 자체가 우리 자동차 정비하듯이 어느 곳이 망가진 걸 전제로 해서 고치는 게 정비거든요. 그죠? 고치는 게 정비잖아. 그럼 이건 어디에 쓰이는 법 같아,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에 쓰이는 거라고. 재개발, 재건축에 주로 쓰이는 법이에요. 재개발한다는 게 뭐 개발을 하는데 그냥 개발이 아니고 다시 재자가 붙으니까, 그죠? 재건축도 다시 건축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다는 것은 과거에 건축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돼서 낡았기 때문에 부셔버리고 다시 짓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여기서 6가지 정비사업을 배우게 돼요. 6가지 정비사업 중에 2가지 사업 얘기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비슷하지만 달라. 새로 없던 도시를 새로 개발할 때 쓰는 게 도시개발법이고, 기존에 개발됐던 도시가 낡아서 고쳐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게 정비법이죠. 달라요. 그래서 둘은 서로 비슷하지만 달라. 그래서 이 2가지 법에서 이제 30%가 출제가 됩니다. 2법 합쳐서 출제 비중은 똑같아요. 12문제 중에서 여기서 6문제씩, 여기도 6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건축법은 어디에 쓰이는 법이에요? 어디에 쓰이는 법이에요? 건축에 쓰이는 법이지 뭘 생각을 해. 말 보고 분석을 하시라니까. 그 대신 이렇게 분석하고 나서는 이 법의 목적, 저는 공부 안 해요. 중개 실무에서 그것도 목적도 할 거야. 안 해. 우린 그런 거 안 해. 그냥 이렇게 해서 뜻만 잡아두시면 돼. 건축에 쓰이는 법이야. 이건 어디에 쓰이는 거야, 그럼? 주택에 쓰이는 법이네. 잘하시네, 이제. 맞는 얘기야,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공익으로해서 규제하는 법이 공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짓고 싶어. 땅을 샀어. 그래서 땅을 사서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냥 지을 수 있어요? 공적 규제를 받는다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지을 수 있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건축허가지 뭐. 건축허가. 여러분들 뭐 공법 안 배워도 그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 허가를 받아야 지을 것이다. 그걸 다루는 게 건축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법에서 이제 건축 절차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이지. 공사 들어가기 전에, 허가 신청하기 전에 땅을 먼저 확보하고, 민법에 따라 확보하겠지. 이거는 땅 확보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아니면 건축 신고 대상도 있어요. 그런 거 받지 못하면 아예 건축을 못 하는 겁니다. 받지 않았는데 했다. 감옥 가야지, 그러면. 감옥 가야지.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착공 신고를 하고, 미리 착공할 때 신고를 하고, 공사 실에서 끝났을 때 사용 승인을 받고서 그런 절차를 여기서 배워버리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걸 배웁니까? 건축법에서. 그럼 주택법은 주택을 다루고 있는 건데, 여러분 건축물 속에는 주택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죠? 건축물에는 어떤 게 있어요? 주택도 있고, 옆에 있는 요것도 상가지고, 상가 건물이지. 상가 있고, 뭐 공장 있고, 여러 가지 건물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보통 이거 건축이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목적어는 따로 안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가든 뭐 주택이든 뭐 공장이든 여러 가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쓰이는 법이 건축법이에요. 그런데 이건 주택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건축물 중에서 이거는 주택에 한정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는요, 보통 주택을 지을 때도 건축법에 따라 짓는다고. 그 주택이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택법이 따로 적용되는 경우는 주택을 한꺼번에 대규모로 지을 때예요. 나중에 여기서 자세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주택을 셀 때는 이제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진다는 걸 나중에 건축법에서 배우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을 한 채, 두 채 짓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30호 이상, 단독주택은 이제 몇 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호 이상 지으려고 한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30세대 이상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조그맣게 건축하는 게 아니죠. 이 정도 되면 큰 사업이라고, 사업.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택법에 따라 져라.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도 이 정도 규모가 되면은 주택법에 따라 짓고 이 정도 규모가 안 되면은 주택은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지을 때 아파트 사업하는 사업주체가 사업 승인 받아줘라. 사업 승인 받아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보통 건축물 짓는 건축 허가를 받아 지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큰 사업할 때는 사업 승인을 받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얘기하거든요. 그걸 줄여서 사업 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될 때는 주택법 따라 짓는다고 했잖아요. 주택법에서는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 절차를 다루고 있다면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승인 받고 나서 착수 신고하고 그 다음에 공사 끝난 다음에 사용공사 받고 써라 이런 절차를 여기서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요 두 법이 지금 나머지는 토지에 대한 규제법이에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지만 이게 건축물에 대한 규제법이거든요. 이 두 법의 관계는 이건 모든 건축물을 다루는 거예요. 이거는 주택에서 이 정도 규모가 될 때만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두 법의 관계에서는 어느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될까요? 두 법 중에서는. 이게 우선적으로 적용돼요? 이게 돼. 자, 모든 것을 다루는 법이 있어. 모든 부분을 다 다루는 법이 있고 이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한 부분만 특정해서 다루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한 부분 특정된 부분이 있다면 이 특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법을 먼저 적용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특별법을 적용하는 거야.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일반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예요. 사실 이건 몰라도 되지만 지금 상식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가족에 대한 그게 있어요. 근데 가족 중에서도 예를 들어 고3인 애가 있어서 왜 갑자기 고3 얘기냐? 제 딸이 고3이거든. 이제 내일 모레 시험 봐요. 걔에 대해서 특별히 고3에서 관리해야 될 그게 있어요. 전체 가족에 대한 관리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고3인 애에 대한 특별 관리 규정이 있어요. 그럼 고3인 애에 대해서는 뭐를 먼저 적용해줘야 돼요? 그 고3인 애에 대한 특별 관리 규정이 먼저 적용이 돼야 되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논리예요, 이게. 그래서 요건 주택법은 주택 중에서도 수많은 건축물 중에서 주택에 대해서만 이 정도 규모가 될 때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도 규모에 따라서 짓는다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게 아니고 주택법에 따라 사업 승인을 받아 짓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하는 거라고. 그런 식의 관계 있는 거죠. 이건 뭘 다루는 거예요, 농지법은? 농지 다루는 법이지, 뭐, 농지. 농지가 뭔지는 아시죠? 농사 짓는 땅. 농사 짓는 땅. 그러면은 이게 다 토지에 대한 공법이라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국계법도 토지, 국토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농지만 다루고 있어요. 그럼 농지에 대해서는 어느 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농지에 대해서는 어느 법이 먼저 적용돼요? 이거지. 이건 농지만 다루고 있잖아. 수많은 것 중에 특별한 부분을 다루고 있으면 그게 특별법이라니까? 농지는 먼저 이게 먼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이거 갖고 너무 얘기할 건 아닌데 이건 이제 전 국토에 대해서 이제 계획 이용을 전체에 대해서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 속에 개발도 들어가 있다고, 도시개발도. 그러면 도시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신도시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먼저 적용이 돼요? 이게 먼저 적용이 돼요? 이게 먼저 적용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재개발을 한다. 이 두 법 중에서 어느 법을 먼저 적용해요? 그런 식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본법이고 이제 이게 특별법이나 좀 나가는 거지. 하여튼 뭐 그런 식인데 이 농지는 농지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농지를 누가 소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농지에 대해서 건물 짓고 싶다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농지를 바꿔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합쳐서 이게 이제 40%가 출제가 되고 있죠. 40%가 출제가 되는데 4, 4, 16, 16문제 중에서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 농지법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5%밖에 안 돼, 농지법이. 2문제니까요. 5%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이 농지법에 나오는 전체 조문 수가 제가 좋아하는 한 선생님한테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요새 중개 실무 선생님들 자꾸 이제 우리 공포도 다른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제 그쪽으로 왔다. 제가 한두 문제 그쪽으로 왔다 그랬잖아. 그래갖고 양 많아졌다면서 막 그러시는데 그래도 요 조문수보다 작아. 요 조문수보다. 그러니까 공포 양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개 실무적으로 너무 세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과감하게 뺄 건 빼고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정확히 하시는 이게 공법의 공부 방법이고 민법과도 그래서 달라야 돼요. 공법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와서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 법 갖고서 상세하게 농지법을 다 훑는다. 아, 그러면 안 되지. 여기에 맞게 더 과감하게 해야지, 이런 것은. 자, 벌써 여러분, 이렇게 6가지 법률을 앞으로 부동산 공급 시간에 배우겠다라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어때요? 흥미가 팍팍 생깁니까? 아니면 막 피곤할 것 같아? 응? 흥미가 생겨요? 흥미가 생긴다는 분, 이렇게 손을 안 들면 안 된다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려 했잖아. 처음부터. 자, 우리 흥미가 있다. 피곤하게 생각이 된다. 나머지 기권이? 이게 피곤하게 생각이 되면 안 돼, 이게. 여러분, 이 공급에 있어서 이제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는데, 국토를 어떻게 계획할지, 그 땅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쭉 배운다고. 신도시 개발할 때, 막, 정비 사업할 때, 건축할 때, 대규모 사업할 때, 농지 다룰 때,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죠. 요것만 대표적으로 배우는 거야. 더 많이 있는데, 요것만 대표적으로 배우는 것이거든요. 흥미 느껴야 돼. 이거 각 부분에서 1위 되는 게 2가지만 말씀드리고 이미 하나를 말씀드린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1위. 점수 안 나온다는 거. 안 좋은 쪽으로 1위예요. 그럼 좋은 쪽으로 1위는 뭐냐? 나중에 학교 가시고 일하실 때 공법 모르고서는 일을 못해. 6가지 과목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공법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게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공인중개사에서 많잖아요. 많은데 공인중개사를 전문화시키는 법이 공법이라고. 공시세법 전문화시키는 거 아니야. 공시법은 누구에게 맡겨요? 무사에게. 법무사. 세법은 역시 무사에게, 세무사에게. 이건 누가 하는 거 있어요? 그건 전문가에게 그건 맡기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이거 모르고 설명이 안 돼, 이거 모르고. 응? 뭐 민법 학계론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써. 부동산에 대한 건 이거를 주로 쓴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흥미를 강제로라도 느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을 전문화시키고 차별화시킨다니까? 이건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실무 교육이 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이 공법은 합격하고 나서도 따로 들어오는 게 공법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좀 더 전문화된 데서 막 가르치잖아요. 따로. 뭐 경매할 때도 공법 모르고는 경매가 안 돼. 예. 권리 분석을 떠나서 돈 되는 거 안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어떤 땅 가격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배울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인 요인으로서 아마 공법적 규제를 아마 들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바꾸는 행위자는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가격에 바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야 가격이 올라가야 될 땅인지 떨어져야 될 땅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거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앞으로 하시는 직업에서 제일 피와 살이 되는 거. 아이고, 휴대폰은 내려놓으세요. 휴대폰 에이, 버려. 휴대폰 버려. 그냥 버리지 말고 잠시 버려. 처음에 습관 잘 기르어야 돼. 휴대폰 절대 수업 시간에 보지 말아요. 마음 자세가 중요해. 저한테 안 들키면 제가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저한테 제가 보고 나서도 그냥 지나간다. 그건 직무유기지. 그래서 직무유기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우시부터 시작을 해서 직무유기야, 그것도. 교수님, 지금 주택 있지 않습니까? 주택. 모두 좀 애매모호하게 등록이 지금 이상이 불안한데, 저는 보면 주택 얘기하는 게 뭐, 다세대 주택, 뭐. 여기서 배우셔야 돼. 29가지 종류에서 4가지 나중에 배우셔야 돼. 자, 그리고, 나중에 배우셔야 돼. 지금 욕심내지 마. 이때 가서 배워, 이때 가서. 이때 가서 자세히 배워요. 막 보기 싫을 정도로 배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첫 시간에 이제 질문을 받았잖아요. 평상시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안 받으니까, 평소에 질문 안 받아요. 왜냐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사람마다 다 궁금한 게 다른데 뭐 이해하시는 분, 못 하시는 분 있는데, 제가 물을 땐지 답하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했다면 이게 흐름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질문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 쉬는 시간에 오시면 돼. 여기 있어요, 제가 뒤에. 쉬는 시간에 오시는 건 얼마지만 수업 시간에 이제 일반적으로 질문은 잘 안 받고,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 제가 질문 받는다는 게 굉장히 파격적인. 자, 아니. 모르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흥미를 가지고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셔야 되고. 자, 제가 이제 요거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렸잖아? 그 얘기들이 2페이지에서부터 3페이지까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4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 정도 서로 충분해. 그냥. 제가 하는 부분만 잘 보시면 돼. 그럼 이제 4페이지 봐주세요. 4페이지에. 법령 체계가 나옵니다. 법령 체계. 자, 우리 헌법 있죠?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대통령령과 각 총리령, 부령이 있는데, 대통령 명령을 우리는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령이 각부 장관이 내리는 명령을 부령이라고 하는데, 부령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시행규칙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법률과 명령 규칙을 주로 보통은 배우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안 한다는 거지. 그리고 명령 밑에 있는 게 조례예요. 항상 조례라는 말은 지방의회가 입법한 것을 조례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입법한 것을 법률이라고 해요. 지방의회가 정하는 것은 조례예요. 그래서 우리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을 정하게 돼 있고, 만약에 대통령령이 법률에 위반한다면 그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법률 밑에 영이 있고 영 밑에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규칙 밑에 조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 같은 것도 이제 법령에서 요거는 조례로 정하라. 위임한 것에 대해서 따로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이 지방의회가 입법한 걸 조례라고 해요.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광역시 조례가 존재하는 겁니다. 공주에서는 공주시 조례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식의 형태고, 이것도 이런구나, 이렇구나 하고 하시면 돼. 자, 우리 4번 있잖아, 행정체계. 요거는 잘 잡아두셔야 돼. 역시 기초 중에 기초예요. 4번이. 자, 4번이다 해놓고 여기를 보셔. 항상 저는 책보다는 자꾸 먼저 생각을 하는 이걸 전 중시하거든요. 이게 지금 공법이 국가지자체 행정청이 국민을 공익적 차원에서 규제하는 법이 공법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공법에서는 이 내용을 공부할 때 어느 행정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어떤 것인지 요거부터 파악을 해두시고 거기에 따른 느낌 잡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행정체계 역시 쉬워요. 우리가 없는 거 배우는 게 아니거든, 지금. 자, 우리 행정체계는 크게 둘로 나눠지겠지.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줄여서 지자체죠. 자치단체를 얘기해. 항상 자치단체라는 것은 이제 주민들이 구성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자치단체장 뽑고 자치단체, 자치의회 구성하고 말이죠. 이게 자치단체입니다. 둘로, 국가와 지자체 둘로 나눠져 있죠. 국가와 관련해서는 각 부에서 국가일을 분장하고 있죠. 각 부에서. 공법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서가 이제 국토교통부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만 주로 각 부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가 밑에 지자체가 있는데, 이 지자체가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국가 바로 밑에 있는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가 있고, 광역지자체 밑에 기초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과 기초 둘로 나눠집니다. 주소 생각하시면 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이렇게 나가죠? 외국은 좀 반대 순서지만 그 주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국가 밑에 있는 광역지자체, 바로 국가 밑에 있는 광역지자체로서 어떤 게 있나요? 국가 바로 밑에 있는 광역지자체를 생각해 보시라고. 주소할 때 국가 바로 밑에 있는 거 서울특별시. 바로 국가 바로 밑에 존재하는 광역지자체죠. 또 광역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광역시. 그리고 아이고 훌륭하네. 대한민국 다음에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런 식으로 도가 존재하죠. 이게 대표적인 지자체예요. 광역지자체예요. 쉽잖아. 일단 쉬운데 이거를 계속 헷갈리는 분이 끝까지 있거든. 이게 처음부터 잘 잡아두시라고. 지금처럼 상세하게 설명 들어갈 때 없으니까 나중에 갈수록 좀 더 빨리빨리 하니까.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 도가 당연히 광역지자체인데 지금 여기 특수한 거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잖아. 세종시를 법원 정부조직법상 특별자치시라고 합니다. 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와 구별하기 위해서 자치를 넣은 거예요. 특별자치시입니다. 또 하나 특수한 단체가 있어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고 합니다. 특별자치도. 예전에는 제주도를 똑같이 도의 일종으로 봤었죠. 그런데 제주도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라는 법률이 생기면서 제주도를 일반 도처럼 취급을 안 하고 하나의 국제자유도시로. 그래서 지금도 뭐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게 제주도 아닙니까? 따로 이제 그 외자 유치를 위해서 그 지위를 줘서 이제 그때부터 특별자치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얘기 없으면 일반 도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따로 권한을 줄 때는 이걸 따로 떼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특별시 광역시도는 광역지자체지만 이제 이것들 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도도 광역지자체지만 여기서는 특별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세종시 작잖아. 요 밑에 구 없어 아직. 특별자치도. 요 밑에 시군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자치시 자치도지사가 모든 일을 거의 다 한다 보시면 돼. 모든 일을 거의 다 한다 보시면 돼. 다른 시도와 다르죠. 그리고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 밑에 있는 기초지자체 어느 광역지자체 밑에 무엇인지 정확히 하셔야 돼. 이거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여러분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기초지자체가 뭡니까? 특별시 광역시 밑에 뭐가 있어요? 시가 있어? 아니 어느 시가 도대체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나? 서울특별시 밑에 어느 시가 있어요? 구가 있지. 없어. 우리 대전광역시 밑에 시 있어요? 없어. 구라는 거야. 이거를 자치구라고 아주 지금 자치단체로서 얘기하잖아. 그냥 제가 구라고 표현한 게 자치구를 얘기합니다. 구청장 뽑고 구의 우역 구성하는 자치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광역시 밑에 요새는 시군 통합을 통해서 군이 예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인천시 강화군처럼. 그건 시군 통합을 해서 예외적으로 된 것이고 보통 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그냥 편하게 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밑에 있는 군이 있으면 이제 여기처럼 같이 취급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건 특수한 겁니다. 요거 밑에 구가 있어요. 도 밑에 뭐가 있어? 도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시지. 시만 있어?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없어요. 도 밑에 있는 게 시군이야. 쉬운 거지만 정확히 잡아두셔야 돼. 지금 자꾸 얘기하지만. 근데 하여튼 기초 이렇게 잘 안 해놓고 나서는 나중에 와서 자꾸 질문한다고 또. 기초 중에 기초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기초야. 아까 법령 이런 거 몰라도 돼. 일단 이거 알아두셔야 돼. 자,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게 구고 도 밑에 있는 게 시군입니다. 그런데 이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대도시라는 개념이 따로 존재해요. 대도시라는 개념이.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를 대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할게요. 대전광역시는 대도시입니까? 아닙니까? 대전광역시는 대도시에 들어갑니까? 아닙니까? 왜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요? 항상 저는 이유를 생각하시라 그랬어. 항상 우리 기본 태도의 이유. 왜 안 들어가? 왜를 생각해야지. 제가 지금 전제가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는 대도시가 아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대도시 정확한 개념이 우리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대도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정부 조직법상 얘기하는 대도시 개념이에요. 특별시, 자치시, 광역시, 자치도를 제외한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라고 따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보통 대도시 시장이요. 보통 시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없으면 시장의 권한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대도시는 크니까 따로 대도시 시장 권한을 따로 주고 싶을 때 이걸 따로 떼어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 평상시에 시 속에 포함되어 있고 청주 같은 게 대도시죠. 그러니까. 청주 인구 50만 이상이죠? 천안도 대도시가 되겠네? 천안이 인구 50만 이상 되나? 될걸요 아마? 모르면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청주는 대도시예요. 최소. 자, 우리 청주에는 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구는 이 구가 아니야. 이 대도시가 되면은 행정구를 둘 수가 있어요. 대도시가 다른 시보다 좋은 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되면 행정구, 구를 두는데 그게 행정구라고요. 여기는 자치단체로서 구가 이게 자치구거든요.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청주의 상당구 같은 경우에 구청장을 상당 구민들이 뽑아요? 안 뽑아. 그 뽑는 게 자치구라고. 안 뽑아. 응? 그냥 그 시장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랑 다르다고. 여기 있는 구가. 뭐 몰라도 되지 뭐.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로서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까먹으면 안 된다고, 이거를. 이 구조를. 많이 써먹어요. 그리고 이게 길잖아요, 광역지자체가. 특별시, 자치시, 광역시, 자치도도 아유 길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 법에서는 줄여서 보통 씁니다. 시도라고 줄여 부르면은 이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말 그대로 순서를 시군구 이렇게 부릅니다. 시군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불렀을 때 여기 시도의 시와 시군구에 해당하는 시 완전히 다른 시지? 응? 여기 시는 요거를 줄여서 부르는 거라고요. 도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요거를. 요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응? 만약에 도 밑에 있는 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지. 도 밑에 있는 시라면 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왜 여기 들어가 있는데 왜 이걸 따로 얘기를 해요? 그죠? 여기 시군구 얘기할 때는 군구급에 해당하는 시니까 이 시는 도 밑에 있는 시를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얘기죠? 줄여 부를 때 이렇게. 이 장들은 이제 뭐 특별시장, 자치시장, 광역시장, 자치도지사, 도지사, 줄여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대도시장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이고 각부 장관이고. 일단 요 3단계 행정체계를 보시고 요것도 이제 요거 일단 아셔야 돼. 처음이지만 요거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요거를 한글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 활용을. 제가 지식이 단절되면 안 돼. 이렇게 해놓고서 어디에 써먹는지 모르. 내가 그래서 외우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두시되 이거를 이해를 통해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각 법을 공부할 때마다 이제 이 법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통제라고 이게 쭉 나온다. 법마다 너무 달라. 아주 피곤해. 하나하나 외우려면 뭐 머리 지간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개별적인 허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건축할 때는 아까 건축 허가를 받는다 그랬잖아. 건축허가를 받는다 그랬어. 여러분 여기서 느낌이 이 국가과 관련해서는 국가를 책임지는 이 장관이 하겠죠.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좀 넓은 광역지자체장이 하는 경우가 있고 시장에서 구청장이 하는 경우가 분명히 나눠질 거예요. 큰 일일수록 큰 사람이 하겠죠. 이건 국가와 관련된 큰 일 할 것이고, 지자체 중에서도 요거보다는 요 사람이 좀 더 큰 일을 다루겠지.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건축에서 공부할 내용이죠. 우리 느낌만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건축물 하나 지으려고 해. 주택 하나 지으려고 해. 상가 조그마한 거 지으려고 합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럼 건축 허가권자는 누가 될까요? 1번 국토교통부 장관, 2번 여기 대전이니까 대전광역시장, 3번 여기가 중구인가? 중구청장. 응? 1번 국장, 2번 대전광역시장, 3번 중구청장. 누가 될까? 건축허가 누가 될 것 같아요? 구청장? 구청장? 자신 있게 얘기해요. 3번? 3번이 띵동댕입니다. 띵동댕. 작은 일이잖아. 작은 일이잖아. 그죠? 아니 대전광역시 전체에서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축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돼, 증축도 허가를 받아야 돼, 용도 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돼. 예를 들어 수많은 게 존재한다고. 그런데 만약에 대전광역시장에 그 일을 맡겨요? 그럼 대전광역시장 그 일에다가 시간 다 가? 대전광역시장 해야 될 일이 그 일밖에 없어?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맡기면 안 돼. 그래서 법을 만들 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개별적인 허가에 불과하잖아. 구청장이 해야지. 작은 일은 작은 사람, 큰 일은 큰 사람에게. 응? 그런데 만약에 아까 주택 하나 줄 때 건축허가권자가 구청장이라고 했으면은, 자 이번엔 주택을 300세대 짓는데 300세대. 그러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업승인권자는 1번 국장, 2번 광역시장, 3번 구청장. 누가 될 것 같아요? 아이고 훌륭하시네. 이런 거야, 이런 거. 네. 큰일이니까 큰 사람이 하는 거지. 공주시에서 건축허가권자 누가 될까요? 공주시에서. 공주시장이 돼요? 충남도지사가 돼? 그래서 건축허가권자가 기본적으로 나중에 가서 배우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 물론 예외적으로 뭐 아주 대형 건축물 지을 때는 특별시장 관시에 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존재해. 보통은 이 사람들로 생각하셔야 되지. 네.
이제 그런 식의 이런 느낌 가지고서 관할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이게 기초가 깔릴수록 쉽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꾸 그냥 무조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은 작은 사람 그 포벌레 아닙니까? 자,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하고 이건 지나갈게요. 하나만 더 하고.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용어 시간에 계획 내용부터 들어가. 계획에 대한 용어부터 들어가거든요. 자, 우리 국가 차원에서 계획 세우는 것을 국가계획이라고 하겠지, 그지? 그럴 거 아닙니까? 이름을 국가 차원에서 한 일이니까 국가계획이라고 이름 붙일 거야. 그러면은 국가계획이 있다라면 이제 지방계획도 존재하잖아. 지방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지방계획이에요. 지방계획인데 이 지방계획은 보통 어느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할 것이냐,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갑시다. 나중에 써야 되니까. 지방계획이라면 지금 지방의 지자체 단위는 이미 다 공부를 했잖아. 이 단위 중에서 어느 단위별로 수립할 것이냐라는 거. 근데 여러분 계획을 세우려면 그 지방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땅 면적도 적정해야 되고 인구도 적정해야 돼. 땅 면적이 너무 넓다? 효율적인 계획이 될 수가 없죠. 일일이 다 통제하기 힘들 거 아닙니까? 반대로 너무 좁아도 적당한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하기 힘들 거야, 아마. 적당한 그 규모를 입법한 사람은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은, 자, 우리 지방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어느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할지 한번 생각해봐. 자,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는 특별시 단위로 우리 대전이니까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광역시 단위로 대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나을까요? 구 단위로 수립하는 게 나을까? 대전을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전 단위로 수립하는 게 나을까? 구 단위로 수립하는 게 나을까? 이게 이제 그 법은 상식인데 이 자꾸 법적 상식으로 좀 더 법을 배워야 상식이 되거든요. 대전 단위, 구 단위. 여기 대전에 구가 몇 개? 그 구 단위로 하면 이제 구별로 이제 그 고유하게 이제 만들 수 있는 장점은 있겠지. 아니면 대전 단위로 만들게 되면 구를 떠나서 이제 대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들어갈 수 있겠지.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저거 좀 이따 생각해 볼까? 그러면 이번에는 공주를 생각해 봐요. 자, 충청남도 굉장히 넓어. 그죠? 충청남도 굉장히 넓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시군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시군이 존재해. 이 지방계획은 각 시군 단위로 수립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넓은 충청도 전체를 단위로 해서 하나의 계획을 세워서 시군별로 그냥 딱 통합을 해버릴까? 그건 시군 단위예요? 시군 단위예요? 응? 그러면 충청도 단위로 전체 해놓고 시군의 특성 무시하고 그냥 충청도 단위로 전체 하는 게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저는 중립적으로 지금 물어봐,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자신있게 해봐요. 충청도 굉장히 넓어요, 충청도. 이게 충청도 맞나? 저한테 좋은 그림은 항상 기대하지 말아요. 충청도야. 수많은 시군이 존재해. 수많은 시군이 존재해. 충청도 전체를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서 한다. 아니면 충청도에 있는 시군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그 특성을 인정해준다. 뭐가 효율적일 것 같아요? 시군이에요? 시군이야. 그러면 다시 대전으로 왔어. 요 중에서도 대전이 여기쯤에 있겠네? 규모는 요 정도밖에 안 되겠네? 대전에 여러 가지 구가 있어요. 여러 가지 구가 있어요. 구 단위로 하는 게 나을까요? 대전 단위로 하는 게 나을까요? 구 단위? 응? 아까 우리 여기서 도 단위로 하는 게 너무 넓어서 안 된다 그랬잖아. 여기서는 대전에서는 대전 자체가 작은데 또 여기서 구 단위로 해요? 구 단위 하는 게 나을까? 여러분 여기 중구잖아. 여기 옆에 뭐 동구가 있고 남구 있나요? 거기랑 중구랑 무슨 차이가 크게 납니까? 인구는 적절해. 구가 규모가 어때? 규모가 너무 좁지 않아? 너무 좁지 않아? 인구는 안 돼. 인구와 면적이 적정해야 되거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내가 밖에 나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 뭐라고 답하십니까? 나 대전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대전 중구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나? 대전 중구 사람 그래요? 어디 가서? 중구 누군지 중구인지 몰라. 어디선 중구인지 뭔지 뭔 구를 알아. 대전 사람이요 그래? 대전 중구 사람이요 그래?
그러면 구단위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대전 자체가 면적은 작다 말이야. 면적은 작은데 이거를 다시 구단위로 좁게 해서 이렇게 할 실익이 있을까 이걸? 오히려 구단위로 뭐 도로 따로 만들고 여기 따로 만들고 뭐 두 단위로 따로 한다는 걸로 대전시 전체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구단위로 안 만들어 그래서 입법권자가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단위는 너무 넓어서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야. 구 단위는 인구는 되지만 너무 좁아서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가서 대전 사람이라는다니까? 공주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왔어요? 공주 사람이라 그러지. 나 충청도 사람이요, 충청남도 사람 이렇게 보통 얘기 안 한다고. 그거는 지방을 다른 지방과 구별하는 어떤 특색이 각 시군 단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단위지 어느 구 단위까지는 보통 안 가다고. 제가 서울에서도 많이 살았죠. 제가 서울에서 살았더니 서울에 뭐 양천구에서 살았다. 양천구 어딘지 모르죠, 여러분? 모른다 그래 그냥. 자세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사람들 중에서 모르잖아. 서울 사람이라지 무슨 구 사람이라래. 에? 성동구 사람이다. 성동구가 어딘데? 모르잖아. 그렇게 생각하셔도 편해. 자, 그럼 다시 느낌 잡습니다. 자, 우리 지방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은 어느 단위로 수립한다라고 답하시면 돼요? 어느 단위로 수립한다? 여기 나온 것 중에서 다 얘기해봐.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여기 나온 대로 얘기를 하자니까. 지금 시군구 단위라고 답하셨잖아. 구는 수립 안 한다니까. 지금 안 한다. 이걸 계속 얘기한 거잖아. 특별시 단위로, 자치시 단위로, 광역시 단위로, 자치도 단위로, 시 단위로, 군 단위로 수립하는 게 지방계획이에요. 너무 넓어서 안 된다니까. 너무 좁아서 안 된다니까. 내가 어디 다른 지방 나갔을 때 어디 사람이냐 그 생각해봐요. 대전 사람이냐 어디 시군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에? 대추만이 나온 데가 어디야? 보은? 보은 사람이다. 나 충청북도 사람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에? 시군 단위로 지방계획을 수립한다면 도 단위, 구 단위. 사실 이런 거 없어져야 돼. 없어지는 게 좋아요. 앞으로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는 이렇지만. 조선시대 때 산물이에요, 이거. 지금은 국가와 지자체 민주주의 둘만 있으면 돼요. 여기 거치고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자꾸 지금 청주도 청운기랑 통합시키고 하는 게 하나의 특별시 광시 단위처럼 크게 통합이 되면은 도 단위 이런 거 없애버리고 완벽한 자치권을 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장려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이거 비효율적으로 보는 거야. 3당 행정체계를.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파악을 해두죠. 자, 제가 이렇게 국가, 그 다음에 시도, 시군구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 작은 일은 작은 사람이, 큰 일은 큰 사람이 한다. 이런 느낌 일단 가지고 만약에 지방계획을 수립한다라면 도 단위는 너무 넓어서 비효율적이다. 구 단위는 너무 좁아서 비효율적이다.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 단위로 수립을 한다. 이것도 길죠? 그래서 제가 줄여서 볼 때는 그냥 특광시군 이런 거 당연히 표시되어 있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요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자, 그래서 4번 잘 보셔요. 4번에 보시면 제가 그렇게 해놨잖아요. 행정체계에서 국가에서는 각부 장관이 존재. 요거를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제가 줄여서 국장 그러는데 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장 등 중앙행정기관장을 얘기합니다. 그 아래 지자체에서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광역지자체 속에 특별시, 광역시, 도의 특별자치도 포함인데 특별자치시만 없죠? 네모난 공간을 만들려도 안 돼. 그래서 특별자치시 여기 있어요. 그냥 그 아래는 표시를 해놨어요. 기초지자체는 특별시, 광역시 밑에 구 이게 자치구, 구를 얘기하죠. 그리고 도 밑에 있는 것 중에 시, 군,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대도시 포함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광역지자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묶어 시도라 부르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라 줄여 부르는 그 아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와 일반 시군을 시군구라 부르며 그 행정청을 시장구청장이라 부른다.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 그런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개념 속에 행정구역상 도에 속해 있는 시를 전제로 해서 대도시 개념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고 요거를 잘 보시고, 요걸 잘 보셔야 돼, 일단. 그리고, 우리 이제 국계법 총론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총률에서 이 법의 목적 같은 거 우리는 안 본다는 거지. 용어 정의 매우 봐야 돼요. 요거부터 이제 들어야 돼. 내용 많아, 그런데 자꾸 분석을 해보셔야 돼. 자, 용어 정의에서 1번 광역시계획, 2번 도시군계획, 3번 도시군 규모계획, 4번 도시군 관리계획. 일단 국계법에서 계획을 할 때요.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이게 2번 용어잖아요. 도시군계획. 근데 이 도시군계획 속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3번 내용,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자와 관리자가 들어가 있고 요거를 빼면 도시군계획만 남잖아요. 그래서 기본과 관리계획 합쳐서 요거를 도시군계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광역시계획은 도시계획 앞에 광역이 붙어 있는 것이고, 먼저 요 용어부터 볼까? 자, 여러분, 도시군계획은 지방계획이에요. 도시와 군별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지방계획이거든. 우리가 아까 배웠던 지방행정단위 중에서 군은 이미 아시잖아. 군의 뜻은 이미 알아요. 그럼 여기 군 말고 도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 것이냐. 이걸 분석을 해보면 이 도시군계획은 어느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군은 군이야. 군별로 수립하는 건데 군이 아닌 도시가 의미하는 게 아까 행정구역에서 뭐를 얘기해, 이게? 이게 뭐를 얘기할까? 또 지금 아까 배웠던 것이랑 의식이 단절됐어, 지금. 아까 배웠던 기초 중에서. 지방계획은 어느 단위로 수립한다 그랬어요? 지방계획은 특별시, 좀 전에 배웠던 거,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 단위로 수립한다라고 했죠? 도 단위 너무 넓어서 안 돼, 구 단위 너무 좁아서 안 돼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 아까 배웠던 것 중에 이게 군이라고, 그럼 군이 아닌 도시가 얘기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온도가 한 3도가 올라간 것 같아, 갑자기. 자, 봐봐. 배웠던 걸 못 써먹으면 무슨 소리야. 이 단위로 수립한다고 지금 표시를 딱 해놨잖아. 근데 군과 도시는 분명히 다르죠? 군은 여기 군을 얘기한다.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도시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걸 다 못 쓰니까 줄여 쓰는 거예요, 저렇게. 도시군계획이라는 말 자체가 줄여 쓰는 건데, 우리가 군을 도시라고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군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저쪽에서 쓸 수밖에 없고, 군이 아닌 도시가 얘기하는 게, 이거 여러분 도시죠? 특별시 도시지 촌 아니잖아. 이것도 도시죠? 도시잖아. 이거는 자치도지만 국제 자유도시 특별급 도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이건 자치도지만. 이건 원래 도시잖아. 이걸 얘기한다고요. 요거를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도시군에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다 쓰려면, 여기 도시군 계획을 다 쓰려면 도시군이 얘기하는 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군이 아닌 나머지 이런 것들을 다 도시라고 줄여버린 거지. 군이 아닌 나머지가 다 도시잖아요. 나머지 다 도시. 왜 도를 도시라고 안 그러죠? 하나의 구 단위를 별도의 도시라고 주로 얘기를 안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를 다시, 이게 뭐를 의미한다고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 이름만 가지고서도 저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계획은 어느 단위로 수립하느냐. 줄여서 특광시, 군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럼 우리 대전에서 수립한다 그러면 대전 단위로 수립하니까 대전시 도시계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보원이면 보원군 도시계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보원군 계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군계획 속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둘로 나눠지잖아. 그러면 여기는 도시군은 똑같이 해석이 되고 기본이나 관리만 해석하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특광시군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라는 얘기는 그 특광시군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지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놓은 거예요. 발전 방향을 정해놓은 거라고. 여기서 발전 방향을 정해놓으면 요거는 뭐예요? 도시군, 특광시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죠. 말 그대로 도시군을 잘 관리하려고. 그러면 이 도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정한 이 계획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도시군을 관리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합쳐서 도시군계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광역특위는 도시계획 앞에 광역이 붙어 있는데, 이것도 광역 도시군 계획 이렇게 할 것을 도시군 계획을 그냥 이렇게 줄여놓고 광역자만 붙인 거예요. 보통 도시군이 하나의 특광시군 단위로 수립을 한다면 앞으로 공포에서 광역자가 나오면 너를 광자 지역 역자이기 때문에 너른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보통 둘 이상의 특광시군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되는 자치시, 자치도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적어도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너른 지역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땅이 지정됐을 때 그것을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역기관의 용어가 광역계획을 수립할 권역이라는 거예요. 권역. 여기서는 권리권자 쓰는 게 아니죠. 권역을 얘기하는데, 이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대해서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이곳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장기 발전 방안 수립하는 게 광역특위이고, 광역특위 수립되어 있으면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된 특수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도시군계획 수립하고, 구체적으로는 이 범위 내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 범위 내에서 요거를 수립하는 이런 식의 관계에 있는데, 이것이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계획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 계획의 영향을 벗어나서 생활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10분 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틀만 잡아놓고.